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김인구고요. 아마랑 아리마 모델이랑 해측 부분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미안합니다. 80페이지인데, 절대로 이제 뭐, 인당 30분을 넘기지 않을 거니까 대부분 코드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좀 많아져서, 코드를 이제 여기다 심느라고 페이지가 많아진 거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이제 타임 시리즈 리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넣으려 그랬는데, 제가 저번 주에 들어봤는데, 저도 세계 분석 들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들었을 거고, 안 들은 분들도 계실 건데, 어, 생각한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좀 날리면 식으로 배워서 그런가, 좀 많이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다 리뷰하는 건 아니고, 한 5분 정도만 필요한 것들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에 관해서 정의를 써놨을 그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폰트가 좀 달라요. 폰트가 다른 이유는 그 노션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렇고, 여기만 폰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임 시리즈 보면은 order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xt라고 써있죠. t는 그냥 타임 이제 시간 인덱스고, t라는 시점에 조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xt의 값을 알 수 없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discrete 한이라 썼는데 discrete time stochastic process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xt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그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이제 타임 시리즈 밸류 자체는 랜덤 베리어블의 리얼라이제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상성은 이제 평균이나 분산, 공분산 같은 이런 특징이 시간이나 시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트롱이 있었고 윅이 있었는데, 스트롱 같은 경우는 K시차만큼 이게 떨어져 있어도 조인트 PDF가 똑같다였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조건을 낮춰서 평균이 컨스턴트하고 베리언스가 컨스턴트하고 코베리언스가 이제 T에는 인디펜던트 하면서 시차에만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윅 스테이셔너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와인 노이스랑 랜덤 워크가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었는데, 와인 노이스는 이제 스테이셔너리의 가장 특별한 형태죠. 어, 평균이랑 분산이 컨스턴트는 똑같은데 코베리언스가 모두 0일 때, 모든 타임 시리즈가 서로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와인 노이스라고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듣다가 재민이 형과 생각을 한 건데, 절대로 언코릴레이티드랑 코베리언스가 0인 거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제 코베리언스가 0이 나오고 언코릴레이티드가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0이잖아요. 그 역은 이제 노멀이 아니면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만 살짝 잡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랜덤워크는 이제 이거 술 취한 사람의 발자국이라 써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저 이제 시계열 분석 들을 때 문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에요. 이제 술을 이제 엄청나게 먹고 집에 가려고 한 발을 내디뎌서, 한 발까지는 괜찮거든요. 그 다음부터 중심 못 찾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한 발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그 다음 발걸음들은 결국에는 랜덤하게 이제 찍힐 텐데, 결국에는 현재 상태 XT라는 이런 시계열이 과거 상태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와인 노이스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술 취한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uncorrelate입니다. 또 이제 백시 오퍼레이터랑 디퍼런싱은 스테이셔너리티인데, B는 그냥 후양 연산하죠. X랑 XT라는 시기열을 한 칸 뒤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B를 붙이면 한 칸 뒤로 갔었고, 디퍼런싱은 이제 차분이었어요. 근데 올더의 차분이 있었고 시차에 대한 차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더는 좀 첨자가 위에 가 있고 레그에 대한 차분은 아래 가 있어요. 그래서 오더는 몇 번인 1-B를 적용했는지, 레그는 몇 번 뒤에 시차로 갔는지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분을 하는 이유는 시계열에서 가장 많이 하는 non-stationary time 시리즈를 그러니까 비정상인 걸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분을 하죠. 이제 저번 주에 또 이제 도현이 형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정상화를 왜 하냐?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계열 분석할 때 가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예측이거든요. 내가 xn까지 구했을 때 그 다음 xn 플러스는 어떤 값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주식 분석을 할 때 내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결국 예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정상화가 안 돼 있고 비정상 시계열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균이나 분산이나 공분산 같은 이런 통계적 요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돼요. 내가 이 첫 번째 시점이나 두 번째 시점이랑 크게 달라버리면 예측하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를 통해서 통계적 특징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 데이터들로 미래 값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적 구조를 형성해준다는 의미에서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AR이랑 MA 모델이랑 아마 모델인데요. 간단하게 모티베이션만 살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의 패턴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 즉 정상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가정이 있으면 내가 이 과거의 값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티베이션 출발합니다. 그럼 그 과거의 값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번째 시점을 예측하고 싶은데 첫 번째 시점이랑 10번째 시점이랑 50번째 시점이랑 다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멀리 있는 데이터를 쓸 건지 또 그 멀리 있는 데이터에 따라 어떻게 가정을 줄 건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진 않을 거고 AR 모델은 이제 그냥 XT라는 걸 뒤에 있는 이전의 시계열대로 회귀를 시킨 거고 MA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노이스라는 이필론 텀을 가지고 선형결합을 통해서 회귀를 시킨 거고요. AR 아마 모델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모델이랑 AR, MA 모델이 의미가 컸던 게 얘네들 ACF랑 PACF를 보면 뭐 이제 어떤 모형을 썼는지 진단이 쉬웠어요. 컷오프랑 테일오프라는 특성을 통해서 얘네들의 PACF나 ACF만 보고 이런 얘는 그럼 어떤 모형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이 의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리뷰였고 이제 모델 빌딩 프로블럼이랑 에스티메이션 메소드 제가 맡았던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타임 시리즈 모델을 이제 분석을 해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조지 박스랑 뭐 젠킨스 이제 길리엄 젠킨스 이 분들이 이제 방문론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박스 젠킨스 모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일단 우선 모형을 식별하고 모습을 추정한 다음 그다음 진단을 하고 이게 틀리면 다시 모형 식별로 돌아가고 이게 맞으면 다시 초형 예측을 하는 이런 방법론을 이제 이런 구조를 박스 젠킨스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 식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생각해 보면 모형 다 배우고 3단원 정도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막 QQ 플랍도 그려보고 정교성 검정도 해보고 죄송합니다. 그 모형 식별은 그 방금 매한 게 세 번째 얘기고 모형 식별은 우리가 시계열 그래프나 ACF, PACF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정상성을 판단하고 아마 모형을 쓸까, AR 모형을 쓸까, MA 모형을 쓸까 이런 걸 정하는 단계고요. 또 이제 정상성이 없으면 차분도 할 거고요. 근데 차분 외에도 정상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대부분 대표적으로 변수 변환,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게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많이 안 다루고 우리 이제 차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교성 검정이라든지 킥플라 같은 거 그려봐서 그게 나 맞다 싶으면 그 다음에 예측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거시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마 모델을 아까 봤던 아마 모델을 살펴볼게요. 아마 모델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이렇게 AR 모델이랑 MA 모델로 나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시론치는 우리가 와인 노이스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을 조금만 정리하면 이 X 텀들을 그냥 다 묶을게요. 여기서부터 얘네랑 얘랑 묶고 나머지를 그냥 옮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제 백십 오퍼레이터 후형 연산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저번 주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아마 모델이나 AR 모델이나 MA 모델 다 똑같이 XT가 기본적으로 정상시계열이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현실의 데이터에서 정상적인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나스닥 큰일 났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절대 정상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분 중에 추세 성분이 있고 계절 성분이 있고 이제 화이트 노이스 성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추세나 계절성이었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추세만 얘기를 할 건데 이 비정상 시계열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방법이 역시 정상화고 정상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차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리마 모델이란 거에서 이제 아마에서 i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아리마입니다. 추세는 가지지만 계절성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XT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정상화를 시켜야 되니까 차분함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후형 왼손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XT를 D번 차분해서 YT라는 새로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YT는 스테이션을 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마 모델 형태로 써볼게요. 그럼 이제 YT는 정상 모델이니까 아마의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XT 자리에 YT만 넣어준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YT를 XT에 대해 쓸수 있으니까 1-B에 뭐 B번, 차분한 이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피니션을 보면 YT가 이제 스테이션이 하죠. XT를 D번 차분한 이거 우리가 이제 아리마 PDQ 모델을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PQ 사이에 D가 들어갔는데 D는 이제 차분을 몇 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뭐 그때 말한 것처럼 이런 프로세스를 따른다 혹은 아리마 PQ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인티그레이트가 통합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뭘 통합한다는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냥 차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마 모델의 특징은 이제 D가 1보다 크면
이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정확히. 아리마 모델은 논 스테이셔너리 하다 나오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정상화 했으니까 당연히 스테이셔너리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YT가 논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시기였던 XT가 비정상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차분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아리마 모델은 당연히 아마 모델을 그대로 따르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에스티메이션, 이제 여기까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 결국, 그러니까 이제 샘플들이 주어졌을 때 아마 모델의 파라미터를 연구하는 방법이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일부 중에 일부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브런트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왔고, 또 이제 이런 가정을 할 건데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아마 모델이고요. 이 부분을 0으로 둘지 아닐지에 대한 선택인데 0으로 두면 모형이 좀 더 이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0이 아니어도 우리가 ZT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도입하게 되면 강제로 이제 바파이 제로를 없앨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면 뭔가 식계산에서 조금 더 이득이 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별로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발표 중점인 이건데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인데 어, 이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저는 이거 나중에도 나올 거라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노베이션 알고리즘 뭐라 써놨냐면 최적의 선형 예측을 통해서 객기적으로 갱신해나가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써놨는데 빨간색으로 써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 이게 저도 이해한 지 좀 오래 걸리고 다른 조원들도 오래 걸려갖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정상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얘는 정상이든 아니든 파라미터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되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세컨드 모멘트가 파이널하면 그냥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상 시계열이든 비정상 시계열이든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은 그리고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별거 없고 이제 아마 모델을 했고 아리마 모델을 오늘 소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YT는 정상이었어요. 얘는 아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XT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리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YT 입장에서 아마고 XT 입장에서 아리마예요. 그래서 아리마를 결국 추정하는 거, 아리마의 모습을 추정하는 과정은 결국 XT를 YT로 바꿔서 아마 모델을 파라미터로 추정하는 과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모델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할 거다. 근데 그게 결국 아리마랑 다른 게 없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노베이션 알고리즘 넘어와서 우선 이제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원 스텝 어헤드 리니어 프레딕션이란 게 있어요. 별게 아니고 내가 xl1부터 xn까지 관측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그 다음 수점 xn 더하기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리니어한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x1에 대한 우리가 추정 영역 추정치를 구하는데 이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쓸 건데 표기 분석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리니어하게 할 거다. 대신에 이거는 옵티멀한 리니어 프레딕터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스텝이라 된 이유는 뭐냐면 얘보다 한 스텝 앞에 있는 거 예측한다 라고 해서 원스텝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옵티멀이란 단어랑 리니어란 단어에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노베이션인데 우리말로 혁신이잖아요. 얘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회귀 분석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잔차예요. 내가 xn을 구했어요. 그리고 x1부터 xn-1까지를 선형 결합을 해서 위에 있는 원스텝 어헤드 리니어 프레딕션을 통해서 그런 추정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냥 회귀 분석의 잔차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오차가 우리가 썼던 과거의 정보랑 언콜레이트 하다면 새로운 정보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노베이션이란 말이 붙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노베이션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세 번째는 리커시브입니다. 보면 내가 x1부터 x20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얘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원스텝 어헤드를 썼다 그랬죠? x2를 x1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x2랑 x2의 해시랑 하면 이제 어떤 이노베이션이 나오겠죠? 이거를 가지고 또 x3에 대한 예측을 하고 x4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x21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재기적이고 반복적이다라는 리커시브라는 이 세 가지의 아이디어가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NJ라는 예측 계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의 식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수식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써놨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평균이 0인, 그리고 분산이, 세컨드 모먼트가 이제 파이나이트한 어떤 XT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공부세 함수를 그냥 카파 IJ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정량 X1은 우리가 X0가 없으니까 못 구하죠. 0으로 두고 아까 말했던 이 리니어한 원스텝 리니어 프로젝터를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N이라는 걸 정의해요. BN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노베이션이죠. 이 이노베이션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결국에는 MSE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SE를 하나 정의를 하고 원스텝 리니어 프로젝터를 정의하고 이 이노베이션까지 정의했으면 끝이에요.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세타 NJ를 찾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증명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증명하면 20분 걸리니까 절대 안 하고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세타 NJ를 재기적으로 추정을 해나가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확률 변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식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세타 NJ나 BN 찾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세타 NJ를 찾을 수도 있고 VN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에스티메이션이면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이거 확률 변수에 대한 추정이거든요. xn 더하기 그러니까 다음 값이 뭐가 올까에 대한 추정이라서 이건 약간 프레딕션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세타 NJ라든가 BN을 결국에는 리커시브하게 에스티메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모델의 에스티메이션 메토드의 한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 이노베이션이란 텀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복습 스터디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입실롱 텀을 다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요. 그 아마 모델 AR 모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복습 스터디 하면서 이게 이노베이션이 뭘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했던 이 잔차 부분이 와이트 노이스의 필론 T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트 노이스처럼 각 시점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시점과 이제 언퀄리티드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다음 시점에 xn 더하기 1의 햇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지의 선형결과로 표현이 되고 이 과정은 결국에는 이 세타라는 이 가중치로 표현이 될 텐데 결국 아마 모델의 가중치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타 같은 경우는 아마 모델의 자기 상관 구조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MSE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얘를 가장 낮추는 프레딕터를 찾게 되면 얼마나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측정 또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에서 이노베이션이 왜 언콜레이션한 게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노베이션은 다시 한번 말하면 과거 데이터로 얘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불가능한 순수한 무언가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화이트닝 프로세스라고도 불리는데 색깔이 있는 이런 시계열을 다시 백색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프리화이트닝이 붙는다고 해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노베이션이 뭐였냐면 내가 xn 더하기 1에서 이거였어요. 이게 이노베이션이었어요. 근데 얘가 뭐랑 관련이 없다 그랬냐면 이거 네 이렇게 였어요. 어디 독립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쓸게요. 얘랑 절대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여기 예시를 써놨어요. 스펀지라고 했는데 스펀지보다 이제 그 물걸레라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행주로 이제 물걸레로 닦으라 그래서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짜요. 자, 짠 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그쵸? 짠 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행주에 물 얼마나 넣었는지는 절대 몰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내가 행주가 물을 먹은 만큼은 xn 더하기 다음 원래 있던 값이에요. 근데 민누니까 물을 짰어요. 물을 다음만큼 짜야 되니까. 물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한 값입니다. 근데 그 두 사이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절대 모르죠. 왜냐하면 행주가 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 미래 데이터이기 때문에 난 그에 대한 그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랑 xn 이 둘의 차이만 가지고 그 얼마나 스펀지를 다 짜고 남은 물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얘랑 이노베이션이랑 절대 관련이 없다라고 이런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잘 그려왔는데 그냥 회귀분석 똑같습니다. 1부터 n이 스팬하는 이런 공간에 이거 이 공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거예요. 이 핑크색 점이 떠 있는데
이거 결국엔 프로젝션 하게 되면 그 프로젝션 하고 이 거리가 이제 이노베이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노베이션이 될 거, 결국 이 벡터랑 이 공간이랑 항상 독립일 수밖에 직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언콜레이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한 이 행주나 걸레를 짜고 남은 물은 잴 수 있지만 원래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못한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는 과거의 데이터랑 이노베이션이랑 언콜레이트다 라고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별게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모먼츠인데 저번 주에 돈미가 잘 발표를 해줘서 50단의 모습을 모르니까 모먼츠를 이용해서 샘플의 정보를 이용하자라는 내용이었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50단의 모먼트를 언노운 파라미터의 함수를 표현을 하고 샘플의 모멘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50단의 모멘트랑 샘플의 모멘트랑 같다고 풀고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이제 모멘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네. 별게 없고 이제 이거는 복습이죠. 샘플 코릴레이션에 대한 정의고 샘플 오토코베리언스랑 오토코릴레이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x바가 있고 이 감마 k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우 k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샘플 모먼트이거나 아니면 샘플 모먼트의 함수예요. 그래서 메서드 모먼트에는 얘네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찾아내고 그걸 원래 이제 모집단의 모먼트랑 갖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시켜보면 이제 아까 말한 AI 모델을 그대로 들고 왔고요. 이거는 너무 식이 길어질까 봐 안 넣었는데 저번 주차에 이제 회장님 발표하신 거 보면 AI 모델에서 이제 Your Work Equation이라고 좀 이제 어떤 조건을 줘가면서 AI 모델을 조금 조정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복습 스터디 가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전에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들께서 하신 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아까 로케이를 구할 수 있었죠. 얘는 뭐 CK분의 C0였고 얘는 이거였으니까 이거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x바에 대한 함수였기 때문에 x바랑 어떤 샘플에 대한 함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할 수 있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이걸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로우 k까지 계산하면 이제 로우 k랑 이제 모먼트 오브 포퓰레이션에 해당하는 감마 k 감마 k랑 같다고 풀고 이거를 계산하고 이제 모집단이랑 샘플이랑 같다고 두고 풀면은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율버커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행렬 형태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첫 번째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시그마에 대한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역행렬 곱해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샘플에 있는 모멘트를 포퓰레이션 모멘트로 바꿔서 계산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AR 모델에서 이게 잘 통하는데 MA 모델이나 아마 모델에서는 좀 식이 좀 많이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을 풀거나 뭐 한나 윗사는 알고리즘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MLE죠. MLE가 안 나올 수 없는데 MLE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가 노멀 와인 노이스, 노멀이죠. 노멀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네요. 이런 와인 노이스를 따르고 이런 과정에서 MLE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한번 추정해보자 라고 할게요. 또 이제 평균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토코비런스 펑션이 적용공사 함수가 이런 카파라는 걸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이거 그냥 다별랑 정규분포고 별거 없고 디터미넌트가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람다 인버스가 들어갔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디터미넌트 일단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인버스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산량에서 너무 힘들고 아마 모형의 이제 P랑 Q가 바뀌게 되면 파라미터도 바뀌면 얘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최적화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이노베이션 알고리즘 했을 때 uncorrelate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얘가 결국에는 이노베이션이랑 그다음 MSE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이제 V uncorrelated면 어차피
공부 능력 생각해 봤을 때 얘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다 곱해서 디터미넌트 대신 쓰고 이 부분도 얘네랑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냥 람다 입장에서 봤다면 얘는 그냥 아마 모델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같은 식인데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아마 모델에서 Y 노이스를 따른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 똑같이 라이클리드 함수인데 베타랑 이제 파라미터가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쓰고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될 텐데 이건 똑같아요. 그냥 로그 씌우고 아그맥스 쓰면 끝입니다. 대부분 리턴 쓰는데 가우시안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MLE랑 MBU랑 되게 비슷하고 바디 샘플에서는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어신토틱 노멀리티도 만족을 해서 또 정규분포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제 IID 하기만 하면은 MLE가 여전히 좋은 추정형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이 디터미넌트 구하는 부분이랑 역행력 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역시나 덜빈 레빈슨이나 저번 주에 배운 덜빈 레빈슨이나 오늘 배운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량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는 이제 차수를 결정짓는 오더 디터미네이션부터 신경님이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50분 안에 끝낼 자신이 없어서 50분 정도 되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order determination이고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ARMA PQ 모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P랑 Q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PQ가 결국 파라미터의 개수와 관련이 있고 이제 그것을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는 PQ를 구하는 데 있어서 ACF랑 PACF의 개형을 이용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호한 점이 많다는 게 사실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게 example 4.1 책에 있는 예시인데 ACF, PACF 한번 보시면 ACF는 레그 1 이후 절단인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레그 1 이후, 레그 2부터는 이제 0.05 미만인 것 같고 PACF 같은 경우도 레그 1에서만 확 튀고 그 이후로 값이 죽는 거로 보여서 지금 보았을 때는 레그 1 이후 절단, AFC든 PACF든 둘 다 레그 1 이후 절단이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잖아요. 한쪽은 지수적 감소고 한쪽은 레그 Q에서 감소, 레그 Q에서 절단되어야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지수적 감소일 텐데 네, 그거에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PQ를 이제 결정하는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order determination이 필요한 이유고 두 번째로 이제 둘 다 지수적 감소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CF도 지수적 감소고 PACF도 지수적 감소면 PQ를 결정할 방법이 없어요. ARMA PQ면 그냥 둘 다 지수적 감소인데 이제 그러면 PQ를 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 기준 AIC, BIC, HQRC 셋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information criterion을 도입해서 모델 차수, order를 결정, determine 해보자라는 게 order determination입니다. 일단 AIC입니다. AIC의 정의는 -2 ln L, 그래서 L은 여기서 likelihood고 K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likelihood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likelihood가 높은데 앞에 계속 -2가 붙어 있으니까 AIC는 작을수록 모델이 더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K가 파라미터 개수인데 파라미터는 이왕이면 작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선 플러스 2가 붙어서 K가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제 AIC가 작을수록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이큐드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모형은 최대한 간단한 걸 고르자라는 게 AIC의 의도입니다. BRC, HQRC도 모양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ARC 같은 경우는 이제 -2 LNL까지는 똑같고 ARC에서는 2K였는데 이제 BRC에선 K의 개수로 LNN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개수에 의한 페널티라고 하는데 ARC 같은 경우는 K 앞에 2가 곱해졌고 BRC 같은 경우는 K 앞에 LNN이 곱해졌죠. 그래서 이제 페널티가 2에서 LNN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LNN이 2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제 n이 7보다 큰 경우 이제 lnn이 2보다 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샘플 크기가 7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제 BIC는 AIC보다 더 높은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 보시면 샘플 크기 n이 클 때를 일반적으로 가정하니까 그러면 이제 AIC보다 BIC에서 페널티가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ARC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개수에 따른 페널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좀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도, 즉 복잡한 모델이더라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BRC 같은 경우는 LNN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N이 뭐 1000 이렇게 돼버리면 파라미터 하나를 증가시키는 데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BRC는 조금 더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쓰는 지표다. 또는 이제 ARC 같은 경우는 복잡한 모델을 허용하기 때문에 과적합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BRC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QRC는 ARC랑 BRC의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ARC가 EK이고 BRC가 KLNN이고 HQRC가 네, 저렇게 함수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K를 2라고 놓고 아마 함수를 만든 것 같은데, 보시면 BRC의 페널티가 이제 제일 높고 ARC는 상수고 HQRC는 ARC랑 BRC의 중간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HQRC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ARC보다는 크지만 BRC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 있는데 다 라이크유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라이크유드를 구하는 게 꽤 복잡하겠죠. 그래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크유드 구하는데 행렬 매트릭스도 써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계산해야 되냐라고 하면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죠. 그래서 이제 석박사 형님들이 이거를 다 한 번에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동으로 이제 무슨 차수가 최고다라고, ARC가 언제 최소다라고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L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알아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구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제 파트가 너무 없기도 하고, 어렵지 않거든요, 이 내용이. 보시면 저도 수리 통계학 원밖에 안 배웠고,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AR을 따르는 가상의 시계열 데이터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AR 모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XT가 파이 XT-1 플러스 입실론 T죠. 그래서 입실론 T는 화이트 노이즈인데 사실 정규분포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뭐 시그마 제곱이면 되는데, MLE를 쓰려면 분포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이제 모델을 만들 MLE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성을 따르려면 바이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옆에 코드 보시면 데이터 수를 샘플 크기 100이라 놓고 회귀 개수를 0.7이라고 놓고 표준 분산을 0.5라고 놔서 일단 AR의 모델을 따르는 100개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나왔고, 정상성을 어느 정도 따라야겠죠. 그래서 왜냐면 애초에 회귀 개수를 0.7로 잡았기 때문에 정상성을 따르는 것 같고, ACF랑 PACF 보시면 이건 좀 명확하죠. ACF는 지수적인 감소로 보이고 PACF는 1에서만 확 튀고 2부터는 확 죽기 때문에 이거는 AR을 따르는 모델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적은, 물론 이제 답을 알고 있죠. AR을 따른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걸 모른다 가정하고 뭔가 ACF, PACF를 봤더니 AR을 따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AR에 적합시켜서 그 라이크유드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크유드고요. 그 뭐냐, 어, 조인트 펑션, 그 각각의 펑션을 다 곱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인트 PDF를 먼저 구해 보면 베이지 정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xn 기분 xn-1부터 x1까지 해서 쭉쭉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우리가 조인트 PDF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 fx1, 즉 이거는 조건이 안 걸린 x1 그 자체의 고유 분포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조건부 분포죠. xt-1부터 x1. 근데 사실 정상성을 따르기 때문에 xt-1부터 x1을 다 알 필요는 없고 xt-1만 알면 되겠죠. xt-1 이 조건을 걸렸을 때 xt의 분포, 이 조건부 분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우리가 조인트 PDF를 구하고 그 조인트 PDF가 파라미터만 바꾸면 라이크유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조건부 분포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입실론 t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되고,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xt-1에 의존하기 때문에 파이 xt-1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 variance는 입실론 t를 따라가겠죠. 입실론 t의 분산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xt의 조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서 평균이 파이 xt-1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해서
저렇게 조건부 분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초기 분포인데 초기 분포 같은 경우는 XT는 일단 당연히 정기 분포를 따른다 가정하고 오차항 때문에 정기 분포를 따른다 가정하고 평균이 여기에서는 0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계를 정의할 때 그 시계 조건부가 만약에 없으면 그 시계열 자체는 상수가 없는 한 0에서 계속 진동하는 정상적인 모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평균은 0이고요.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분산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기 간단한 방법을 가져왔는데 variance xt고 xt는 파이 xt-1 플러스 입실론 t죠. variance 정의에 따라서 파이 제곱 variance xt-1 뭐 모시기 해서 결론적으로 코베리언스 부분이 0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xt-1이랑 입실론 t의 코베리언스인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독립이겠죠. 그래서 이제 코베리언스는 0이고 따라서 xt의 variance가 파이 제곱 variance xt-1 플러스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데 정상 시계열이기 때문에 xt의 variance나 xt-1의 variance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면 xt의 variance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분산이 t에 의존하지 않죠. 시점에 의존하지 않는 걸로 보아 다시 한번 정상성을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1이 따르는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빼기 파이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따라서 분포를 저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fx1 있고 조건 분포 있고 둘이 곱하고 열심히 곱하고 그러면 이제 곱한 게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라이크유드고 이제 라이크유드를 구하는 게 복잡하니까 로그를 씌워서 로그 라이크유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코드로 구현한 게 이제 밑에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앞에 첫 번째 항을 로그 L1이라 두고 두 번째 항을 로그 L2라고 둬서 로그 우도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알크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다 뭘 대입하면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겠죠. 로그 알크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측시 x1이랑 뭐 xt 이런 건 다 알고 있고 이제 파이랑 시그마 제곱에 뭘 넣을지만 정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부회장님께서 모스의 추정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 추정한 모스를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이제 라이크후드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추정한 모스를 넣는 방법은 뭐 사실 이노베이션 알고리즘도 있고 MLE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MLE를 사용해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코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MLE를 사용한 추정값을 넣고 결론적으로 로그 우도에다가 그걸 대입함으로써 ARC, BRC, HQRC 계산할 수 있다. 사실 로그 L만 구하면 이제 나머지 뭐 K는 다 알고 있고 MP 로그 N 구하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 로그 L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을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AR 모형도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규성 과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라이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여기서는 책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최적 차수를 한 번에 구해주자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시계열 분석 들으셨으면 R 같은 경우는 어터 아리마로 이제 한 번에 되는데 여기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두 가지 있고 그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랑 그 예시를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써서 함수 써서 이제 알아서 최적 차수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함수로 SMTSA ARMA Order Select IC 함수인데 일단 인수 들어가는 거 보시면 데이터 있고 이제 max AR이랑 max MA 있는데 여기에서는 AR, MA의 최대 차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디폴트 값은 4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x AR을 6으로 놓고 max MA를 7로 놓으면 이제 0,1부터 6,7까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서 그 중에서 최적의 차수가 뭔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IC는 최적 차수를 찾는데 어떤 정보 기준을 사용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IC는 ARC, BRC만 사용하겠다 하면 저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과적한 모델이 싫다라고 하면 ARC를 빼고 BRC, HQRC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더 복잡한데 이제 이게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파이썬에서는 상수항의 포함 여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C면 상수 포함이고 트렌드가 N이면 상수 미포함. 그래서 이 두 개만 있고 어지간하면 트렌드가 N이라고 놓고 이제 트렌드 N이 디폴트고 그걸로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choose 얼마 함수고요. 요거는 일단 max p랑 max q는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 생각하면 되고, 요건 기본값이 디폴트 값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컨트롤이라는 제어 개수가 있는데, 일단 1.0부터 1.1 범위에서 일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5 이내가 적당하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모델이 스테이셔너리랑 인버터블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마 모형 같은 경우 정상성이나 가역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것의 모든 근이 1보다 커야 된다.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근이 1에 거의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근이 1.01 나오면 이제 아슬아슬하게 정상성 또는 가역을 만족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조금 만족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했는데, 컨트롤 값, 예를 들어서 컨트롤 1.05를 넣었어요. 1.05보다 만약에 작으면 이거는 정상 또는 가역을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 해서 다른 모델을 채택하겠다가 이 컨트롤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example 4.2, 4.1, 4.1, 4.3 요 세 개를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라이크유도 직접 구하는 거 했던 것처럼 일단 알마 2 모델 따르는 가상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러리 불러오시고,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상성 만족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알마 22 모델, 그래서 이제 저 ARMA에 있는 게 회귀 개수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의 시계를 만들었고, 이제 뭐 가상의 시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알마 2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ACF랑 PCF를 보고 차수가 뭔지 결정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ACF는 사람에 따라서 지수적 감소로 보실 수도 있고, 레그 1 이후 절단, 왜냐면 이제 레그 2의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PACF 같은 경우는 레그 3까지는 값이 확실히 있다가 레그 4에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수적 감소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을 이용하는 거고, 사실 정답을 알고 있죠. 알마 2이니까 둘 다 지수적 감소인데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을 이용해서 차수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쓰는 거 보시면 maxAR 6이 해놓고 maxMA 7이 해놓고 SMTSA 얼마 order select RC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보시면 차수가 그냥 바로 나와요. 최적 차수가 열심히 계산했더니 4,5가 나오더라, 2,2가 나오더라. 이거 직접 작동시켜 보시면 한 30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서 차수가 나오는데, ARC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 좀 최적 차수를 제시하고 있죠. 나머지는 2, 이제 2,인데 ARC만 4,5로 하는 거 봐서 얘는 약간 파라미터 수가 많더라도 조금 더 라이크 유저가 작으면 이제 모형을 제시한다라고 ARC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SMTS의 함수였고, 두 번째로는 choose 얼마 함수입니다. 그래서 choose 얼마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max p랑 max q의 값을 정해주면 어,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ARC, BRC, HQRC를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값도 당연히 보여주지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두 번째 최저값이 뭔지도 표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ARC, BRC, HQRC가 모두 2,2에서 가장 작더라 해서 알마 2 모델 선택한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choose 알마 함수가 이제 불안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choose 알마 2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그 책에도 보시면 그 코드를 열심히 choose 알마를 하는데 맨 뒤에 보면 그건 작동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choose 알마 2를 써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hoose 알마 2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진짜 시계열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 뭘 따르는지 모르겠고 차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차수를 한번 결정을 해볼 건데, 네, 뭐 시계열 데이터 불러오고 ACF, PCF 먼저 보면 ACF는 레그 1 이후 절단이라 볼 수도 있고 뭐 지수적 감소를 볼 수도 있고 애매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애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레그 1 이후 절단이라고 보면 AR이나 MA1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둘 다 레그 1 이후 절단으로 봐요. 그래서 AR1이나 MA1 둘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각각의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을 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살짝 다르긴 한데 이것도 똑같아요. 어, 그래서 네, AR에 대한 서머리, 이제 요거는 좀 방법이 다른데 AR에 대한 서머리를 보시면 이제 ARC, BRC, HQRC가 이제 뜨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AR을 했더니 ARC가 2,356 나오고 BRC가 2,365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AR이랑 MA1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MA1도 ARC를 구해 보시면 저렇게 최종적으로 오른쪽 사진처럼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AR 1쪽이 ARC, BRC, HQRC가 작으니까 AR을 채택하겠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시고요. 요거는 이제 정상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누가 봐도 추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차분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봤더니 정상성을 따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정상성을 따르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 차에 다뤘던 KPSS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진짜 정상성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KPSS 통계량이 0.082가 나오는데 임계값 보시면 10%일 때 0.347, 5%일 때 0.463. 어쨌든 어, 모든 임계값보다 임계값 모든 임계값보다 KPS 통계량이 더 작으므로 p-value가 0.1보다 크다라고 보고, 즉 귀무각을 기억하지 못해서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하다, 즉 차분을 한번 한 이 모델은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KPS 테스트에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분을 한번 한 모형을 기준으로 이제 ACF, PACF를 분석하면 ACF는 이것도 애매하죠. 레그 1U 절단인지 지수적 감소인지 잘 모르겠고 PACF도 뭔가 지수적 감소인 것 같기도 하고 절단으로 보면 이제 좀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감이 안 잡혀서 Automatic Information Criterion 파이썬을 이용해서 해보자라는 거고요. 네, 보시면 추수 알마 함수를 썼는데 AIC, HQIC에서는 113 이게 아리마 모형 이제 아리마 모형이 아니고 아리마 모형인 이유는 아까 차분을 한번 했기 때문에 가운데 차수가 1로 고정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마 113이라고 썼고 네, 그래서 AIC, HQIC에서는 113이 최적의 모형, BIC는 111이 최적의 모형이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BIC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에 따른 수에 대해서 큰 페널티를 BIC가 상대적으로 부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BIC 같은 경우는 113보다 1, 즉 파라미터 수가 좀 더 작은 모형을 선택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MTSA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추수 아마랑 같은 함수가 나와요.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1,3도 나오고 1,1도 나오면 이제 두 경우 다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재 본문에서는 1,1로 모형을 설정해서 이제 이유 얘기를 하고 연습 문제로 1,3을 해보세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아마 1,1로 모형을 설정하고 그래서 이제 차수를 만약 결정을 했으면 그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추정한 개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형이 진짜 이 시계를 잘 만족하는지 일단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모형이 별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에 예측을 그 모형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의 과정을 이제 민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하겠고, 제 기준, 발표하는 쪽은 이제 책 기준에서 4.4장과 4.5장이고, 그중에서 이제 모델 진단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우리는 그 order determination 과정을 통해서 시계열 모델의 차수를 결정했고, 그 파라미터 추정 방법을 통해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델을 설정하고 추정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적절하게 적합되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검증을 수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추정치의 유의성 검증이에요. 예를 들어 AR1 모델의 이제 추정치를 검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식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고 비무가설은 이제 파이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된 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T 검정이나 Z 검정을 사용하여 각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잔차 분석이 있는데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차가 백색 소음 특성을 가지는지 검토해야 되고요. 즉 이제 백색 소음 그 특성 세 가지 잔차가 독립적이고 등분산성을 가지고 적이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룽박스 검정, 이제 ACF 플롯, 정규성 검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추정치 유의성 검정의 이그젬플을 먼저 볼 건데 이제 아까 우리가 order determination 과정을 통해 이그젬플 4.1의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AR1 모델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봤고 그에 대해 가설 검증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제 AR1 모델로 이렇게 모델 설정을 해주고 여기 트렌드 C 이 부분이 있는데 상수항을 포함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컨스턴트랑 이 부분이 파이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 수치가 의미하는 부분이 여기가 살짝 잘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카톡에 다시 올리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p-value 의미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컨스턴트의 p-value가 0.927로 매우 크니까 이제 컨스턴트항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코드를 써줘가지고 트렌드는 NC 통해서 이제 상성을 제거한 모델로 적합을 해주고요. 새로운 모델에서 다시 이제 p-value 값을 확인해서 옷의 유의성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차 분석 부분인데요. 에스티메이티드 모델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레지듀얼이 아까 화이트 노이즈의 특성을 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제 전차에 예를 들어 유의미한 상관이 남아 있다면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델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돼요. 전차가 백색 소음의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네 가지를 앞으로 소개할 건데 먼저 ACF 플라팅을 보면 레지듀얼의 ACF가 와인 노이즈와 유사한 형태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ACF 플라팅, 잔차의 ACF 플라팅을 해줌으로써 잔차의 자기 상관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여기서 시각화된 값이 나와 있는데 ACF의 유의미한 레그 값에서 높은 자기 상관이 나타나면 모델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예시에 여기 AR1 모델의 ACF와 PACF를 레지듀얼의 ACF와 PACF 모든 시차 0에서 모든 시차에서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와이드 노이즈와 비슷한 형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파란 점선이 보이는데 이건 실내 구간이기 때문에 실내 구간 내 이제 ACF 값들을 가지게 되면은 전체의 자기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룽박스 테스트가 있는데 저번에 이제 아마 저번 주 발제 때 이제 내용이 한번 나왔던 걸로 아는데 ACF 플롯이 시각적인 도구라면 룽박스 테스트는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기묘가설로 잔차에 자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스태티스틱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n 샘플 수가 커지게 되면은 카이스퀘어 n을 따른다. 기묘가설 하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룽박스 테스트의 p-value 값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다양한 시차 범위에서 레그 값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다양한 시차 범위에서 p-value가 크게 유지되므로 어느 시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잔차 자기 성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QQ 플랫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것이 이제 QQ 플랫인데 잔차의 QQ 플랫을 그림으로써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파란 점들을 보시면은 붉은 선, 기준선에 가깝게 놓여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X축이 정규 분포의 이론적 판타일을 나타내고 Y축이 데이터의 샘플의 분위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파란 데이터가 붉은 기준선에 모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잔차가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곱잔차의 ACF 플라팅인데요. 제곱잔차의 이제 ACF를 확인함으로써 잔차의 분산이 일정한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제곱된 잔차에 만약에 유의미한 자기 상관이 존재한다. 그 뜻은 이제 모델이 시간에 따른 분산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뭐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아치 효과라고 표현을 하던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 경우 뭐 아치, 가치 이런 모델과 같은 조건부 이분산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책에서는 이제 6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고 여기서 제곱전차 이제 ACF를 보면은 대략 여기 실내 구간 내에 파란 점선이 실내 구간이고 ACF 값이 모두 이 파란 점선 내에 있기 때문에 제곱 전체들 간에 유의미한 자기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차 분석 과정을 손쉽게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파이썬 TSA 패키지에서 함수들을 제공해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플랫 LB p-value가 있어요. 여기서는 LB가 롱박스를 나타내고
X 인자에 이제 분석할 잔차 데이터를 받고 두 번째로 이제 NO estimate coefficient 여기서는 모델에서 추정된 모수의 개수 예를 들어 뭐 알마 PQ 모델이면 P 플러스 Q의 값을 인자로 받고요. 세 번째 있는 NO legs 여기서는 룽박스 검정 시 고려하는 최대 시차수예요. 이 함수는 룽박스 통계량의 p-밸류를 다양한 시차에 대해서 시각화해 주는데 이제 아까 이제 example 4.1을 그대로 보고 여기서 함수를 plot LB p-value 여기서 x에다가 잔차를 추출한 잔차를 받고요. 여기서는 AR1 모델이라고 아까 설정해 줬기 때문에 1로 인자를 가지고 시차 최대 30까지 확인을 해보면은 시차에 따른 잔차의 자기상관을 이렇게 플라팅에 그려서 쉽게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뭐 p-밸류가 다 여기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플랫 레지드 다이아그라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앞에 세 개 인자는 아까 봤던 플랫 LB p-value 이 함수와 똑같은 세 개의 인자를 갖고 여기서 레그가 추가되는데 레그 인자는 ACF 계산 시 고려할 최대 시차수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룽박스 테스트 p-value 그리고 QQ 플랫 그리고 전차 AFC, ACF 그리고 제곱 전차 ACF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함수고요. 이그젬플 4.3을 보면은 여기서 전차 모델 아마 모델 그 1,1을 먼저 모델 설정을 해주고 상수항을 포함시켜서 모델을 설정해주고요. 전차를 따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지드 다이아그 함수를 사용해주고요. 전차를 이제 데이터로 받고 추출한 그리고 알마 이제 1,1 모델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는 2를 이제 받게 되고요. 여기서는 ACF 계산 시 고려할 최대 시차수를 25로 설정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편리하게 이제 룽박스 테스트의 p-밸류와 QQ 플랫 그리고 잔차와 제곱 잔차의 ACF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예측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계열 분석의 이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래값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값을 예측하기 위해 우리는 아까부터 올더 디터미네이션을 통해서 모형을 식별했고, 에스티메이션 과정을 통해 모수 추정,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 같이 그 모형 진단의 단계를 거친 후 적절한 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 미래값을 예측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책에서 예측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인샘플 프레딕션이 있어요. 인샘플 프레딕션은 약간 일반적인 예측이랑 약간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어진 데이터 T0 시점까지의 값을 이용하여 예측 값을 산출한 후 실제 관측값과 비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관점인데 예측 시점에 이제 예측 시점 T0는 결국 우리가 가진 데이터 n보다 이제 작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관측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측값이 fitted value 혹은 in sample predictor라고 불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값을 이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델의 과거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직접적인 미래 예측이 아니라 모델 성능 검증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out of sample forecasting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 n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 시점 n 플러스 h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경우고 현재까지 알려진 데이터 xn을 활용하여 미래값 xn 플러스 h를 예측하는 과정을 이제 out of sample forecasting이라고 하고 여기서 n을 예측의 기준점 그리고 예측 시점 n 플러스 h로 진행될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예측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인샘플 프레딕션은 기존 데이터에서 예측값을 계산하여 실제값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out of sample forecasting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값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ut of sample forecasting을 알아볼 건데
먼저 우리는 n 플러스 h를 미래값을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예측 오차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MSE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MSE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값을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주고 그걸 이 오차를 최소화시켜주는 오차인 그 B를 최소화시켜서 오차를 이제 최소화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예측 함수 G 중에서 MSE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선택할 때 그 예측 값을 Best Linear Predictor라고 부르고 아까 이제 부회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서 MSE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사용되면 아까 부회장님이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어떤 시점의 데이터를 그 expected value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리니어하게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best linear predictor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증명을 제가 찾아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알마 PQ 모델에서 이제 과연 예측값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볼 건데 이 부분도 아까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완전히 겹쳐요. 이제 아까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타 값을 추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면서 내용이 어, 과거 관측값과 이제 오차를 재기적으로 이용하여 예측치를 구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원스텝 어헤드 프레딕터가 대충 식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구하는 파라미터들이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과거 관측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너무 아까 말씀을 발표를 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흐름만 짚고 넘어갈 건데 이첫 번째로 이제 원스텝 어헤드 리니어 프레딕션을 살펴보면은 어떤 시점 n에서 과거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시점을 예측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선형적인 방법으로 구하면은 그게 가장 최적의 예측치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원스텝 리니어 프레딕터라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노베이션을 거의 약간 회귀 분석의 잔차와 동일한 개념처럼 엡실론과 비슷한 개념처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차가 기존 정보와 언코렐레이트 하다면은 새로운 정보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매 시점 n에서 이전 시점까지의 예측값과 뭐 과거 데이터를 사실 의미하겠죠. 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값과 오차를 활용해 다음 시점의 예측 계수 세타를 갱신해 준다. 이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식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처음에 이제 초기 상태 n은 0일 때 초기 상태에서는 사실 과거 데이터가 없으므로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측값은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n이 지금은 알마 PQ 모델의 예측값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맥스의 PQ보다 이하일 때, n이 이하일 때는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 오차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예측을 수행해 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한 오차, 이노베이션 부분이 되겠고 이때는 n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AR 모델과 MA 모델이 완전히 적용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오차 텀이니까 즉, AR 모델은 이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 n이 만약에 충분히 큰 경우인 케이스 세 번째를 보면은 이 부분이 과거 데이터 그리고 이 부분이 예측 오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AR이고 이 부분이 MA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과거 AR 항은 과거 관측값의 개수를 곱하여 선형 결합을 해준 걸로 이제 나타나 있고 MA 항은 과거 예측 오차를 사용하여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관측값의 선형 조합과 이전 예측 오차 고정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니까 여기서는 알마 PQ 모델이 완전히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H 스텝, 그러니까 n 플러스 h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까를 이제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스텝 어헤드 프레디키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스텝을 쭉쭉쭉쭉 밟아 나가면은 그대로 재규적으로 H 스텝까지 그대로 구해줄 수 있겠고 예측 시점이 멀어질수록 예측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측 구간도 함께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 예측 값이고 이 부분이 이제 예측 오차이기 때문에 아까 원스텝 워드 프레딕터랑 식의 구조가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식의 지금 되게 어려운데 사실 그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공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만 이제 딸깍해서 사용을 하면은 사실 값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example 4.1을 보면은 AR1 모델을 활용한 시계를 예측을 했어요. 앞서 우리는 order determination 과정을 통해 AR 1,0 모델을 채택하였고 표정치의 유의성 검정, 잔차 분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example에. 그래서 여기서 모델 프레딕트 함수를 2010년 4월 30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을 해주었고 그래프를 보면은 예측값이 실제 데이터와 그다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1 모델이 여기서 보면은 경향성은 일부 따라가는 게 보이실 텐데 데이터의 일부 패턴을 학습했지만 실제 변동성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했고 order determination 과정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한 AR1 모델이 예측 성능이 최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인샘플 프레딕션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겠고 아까 forecasting, out of sample forecasting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말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example를 살펴보면은 example 4.2에서 우리는 그 flow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예측 부분만 설명드릴 건데 예시에서는 example 4.2 예시에서는 알마 2,2 모델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한 뒤에 실제로는 모델 차수를 모른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과연 choose 알마 등의 함수를 사용해서 order determination을 했을 때 과연 2,2 알마 2,2를 우리가 모델로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고 최종적으로 결국 과정을 진행했을 때 2,2가 가장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이 과정까지는 직접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프레딕션 함수를 사용해서 450부터 509까지 프레딕션을 진행해줬고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주어진 데이터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가 450부터 499 구간은 인샘플 예측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포캐스팅이 되겠고 여기서 회색 영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예측 오차가 쌓이면서 계속 시점이 뒤로 가면은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결론으로는 모델이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원래 알마 2,2 과정을 잘 복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시예요. 이거는 좀 다르게 아리마 모델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인데 아리마 모델 그 자체는 비정상 시계열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 시계열을 1차 차분하여 정상화한 이제 알마 모델을 우리가 풀캐스팅 해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마 모델을 풀캐스팅 하면은 아리마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그 아리마 모델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알마 모델을 풀캐스팅 한 뒤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차분된 시계열값이 아니고 비정상 시계열 예측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드를 살펴보시면 프레딕션을 할 때 여기서 레벨스라는 옵션을 사용해요. 차분된 값을 예측한 뒤에 그거를 자동으로 원래 시계열의 스케일로 복원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아리마 모델의 예측값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측이 잘 된 게 여기서는 나오고요. 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부회장님 발표 때는 과연 그 알마 모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여러 가지 방법들, MLE랑 또 이노베이션 알고리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올더 디터미네이션 준경님 파트에서는 뭐 AIC, BIC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 차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알아봤고, 제 부분 파트에서는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적합하게 피팅되었는지 검증하는 과정과 미래의 값을 어떻게 예측하는 할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